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 비상사태 선포 검토입니다.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뜨거운 감자의 속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문제도 있고 또 공급 부족 문제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죠. 여기에 그 2026년 중간선거라는 정치적인 변수까지 맞물려서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안인데요. 대체 주택 비상사태가 뭐길래 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오늘 그 배경부터 전망까지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주택 비상사태 선포 검토, 이게 단순히 주택 시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나 아니면 금융시장 전반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조치거든요. 상당히 무게감이 있죠. 법적으로는 이제 국가비상사태법, 내셔널 에머전시 액트에 근거하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직접 긴급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카드다. 정말 강력한 수단이네요.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강력한 카드를 고려하게 된 걸까요? 보고서를 보면 뭐랄까 경제적인 요인하고 정치적인 계산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먼저 그 경제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큰 압박 요인은 역시 높은 모기지 금리입니다. 아시겠지만 팬데믹 시기에 한 2~3%대 초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했거나 아니면 재용자를 받았던 주택 소유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확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가 거의 6.5%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선뜻 집을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포기하고 높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새로 집을 살 때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그 모기지 락인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동결 현상입니다. 그 락인 효과요. 그게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이군요. 보고서에도 그 연방주택금융청 FHFA 연구 결과가 인용되어 있던데 맞아요. 시장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보다 딱 1%포인트만 높아져도 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려고 내놓을 확률이 무려 18%나 감소한다고요. 와, 이 정도면 진짜 거래 자체가 그냥 꽉 막혀버리는 수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 모기지 금리가 급등한 시점부터 기존 주택 판매량이 급감하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수요 측면의 문제라면 공급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높은 금리는 건설업체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 건설자금 대출의 가상금리가 상승하면서 신규 주택 착공이 위축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높은 금리는 아무래도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니까 분양률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는 집을 지어도 이게 잘 팔릴까 하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건설사들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보고서에서 언급된 그 건설업체 주택시장 심리지수 HMI 보면 2022년 이후로 계속 기준선인 50을 밑돈고 있다고 하죠. 건설 관련 지출도 2023년 이후로는 감소세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보고서의 다른 그래프를 보니까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그러니까 주요 도시들의 주택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른다. 이게 딱 전형적인 공급 부족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둔화되는데 기존 주택 매물도 안 나오죠. 그러니 제한된 공급 속에서 가격은 계속 오르는 그런 수요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쌓이면서 주거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그 정치적 계산이라는 게 역시 그 2026년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연방 상원하고 하원 모두 다수당이긴 한데 특히 상원의 경우는 상황이 아주 타이트해요.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과의 의석수 차이가 7석인데 이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과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하죠. 그러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또 주요 공약들을 밀어붙이려면 이 중간선거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면 사실상 내임덕 상태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 때도 주택 문제가 정말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잖아요. 그때 트럼프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 또 해리스 후보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었죠. 그런데 결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집값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최근에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저렴한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 문제를 2026년 중간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삼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주택 문제는 특히 중산층 유권자들이나 아직 집이 없는 실수요층 표심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따라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주택 비상사태라는 카드를 통해서 우리는 실물 경제 문제, 특히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인 이 주거 문제 해결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도 2019년에 그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확보 문제, 그때 한 80억 달러 정도 됐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이건 한 500억 달러 규모 예산을 활용했던 사례를 언급하고 있죠. 뭐 그때랑 지금 상황은 다르겠지만 의회를 어떻게든 오해해서라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좀 유사점이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필요하다면 비상사태 선포라는 강력한 행정수단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혹은 계산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필요성과 정치적인 요인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경제적 고통을 해결한다는 명분, 그리고 정치적 승리라는 실리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네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비상사태가 선포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는 꽤 다양한 방안들이 패키지 형태로 검토되고 있다고 나와 있던데요. 네, 단일 정책이라기보다는 여러 정책을 조합한 패키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고서에 정리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5가지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건설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거나 아니면 용도 지역 규제, 그 zoning laws 같은 낡은 규제들을 연방 차원에서 정비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행정적인 장벽을 좀 낮추겠다는 거죠. 둘째는 주택 거래할 때 드는 부대 비용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소유권 보험료 같은 클로징 비용을 인하해서 거래 자체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는 시도입니다. 규제 완화랑 거래 비용 절감. 둘 다 공급 늘리고 거래를 좀 쉽게 하려는 목적이군요. 네.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좀 더 직접적인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활용도가 낮은 땅들을 민간 주택개발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각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축 자재 비용 경감인데요. 특정 건축 자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건자재 가격 상승도 건설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아마 가장 주목받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모기지 금리 부담 완화죠. 그렇습니다. 5번째는 모기지 금리 인하 또는 이자율 스프레드 축소를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 모기지 락인 현상을 완화하고 또 신규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죠. 그래서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약간 연준을 압박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나 공급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중장기적인 처방이라고 한다면 금리 부담 완화는 당장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단기적이면서도 강력한 카드다 이런 거군요. 확실히 좀 매력적인 정책 조합으로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럼 이런 정책 패키지가 시행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뭘까요? 그리고 또 어떤 점들을 좀 우려해야 할까요?
보고서에서도 양면을 다 짚어주고 있죠. 네,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 당연히 주택 시장의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랑 공급 확대로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또 금리 부담 완화와 거래 비용 절감으로 기존 주택 매물이 시장에 좀 풀리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임대료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주택시장 안정이 가져올 가장 큰 파급 효과는 역시 물가 안정이겠네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6%에 달한다고 하죠. 최근에도 이 비중이 계속 늘고 있고 주거비 자체의 상승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연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잖아요.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 긍정적인 기대 효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미국의 금융 환경이 비교적 건전하다는 점도 정책 추진에는 좀 긍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금융 환경이 건전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근거로 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 제시된 그래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한 1.74% 수준입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꾸준히 하락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주택 차압 개시율 역시 0.17%로 거의 바닥권이고요. 신용카드 90일 이상 연체율도 한 0.66% 정도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즉 가계부채의 질이 아직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금융 여건이 불안정하다면 주택시장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 자칫 부실 대출을 늘리는 등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조금 더 있는 셈이죠. 물가 안정 효과에 더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다니 정책 추진의 명분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보고서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는 위험 요인은 역시 재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초기에는 규제 완화나 행정 절차 간소화처럼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적은 정책들 위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책 효과를 좀 가시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내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조치들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이나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주택 건설 및 구매 관련 세액 공제 확대, 아니면 주택금융기관의 보증 확대 같은 정책들이죠. 그런 재정 지원책들이 추가되면 단기적인 효과는 클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게 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금융 보증 확대나 세제 혜택 같은 조치들은 당장의 현금 지출은 적더라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잠재적인 부채 부담을 키우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보고서에 나온 그래프를 봐도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가로 시행한다면 국가 신용도에 대한 우려라든지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같은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이 시급한 과제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장기적인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여기에 또 정치적 목적까지 고려하면 더욱 복잡한 방정식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정책 패키지가 정확히 어떤 조합으로 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추진될지, 그리고 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는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키움증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말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 그리고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경제적 현실, 여기에 2026 중간선거 승리라는 뚜렷한 정치적 계산까지,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규제 완화부터 시작해서 거래 비용 절감, 연방 토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건자재 관세 인하,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모기지 금리 부담 완화까지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분명 주택 시장과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죠. 하지만 동시에 특히 재정 지원책이 동반될 경우에는 이미 높은 수준인 정부 부채를 더욱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재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가계부채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다소 덜어주는 완충제 역할은 할 수는 있겠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와 정치적 이득, 그리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경제 구조 개혁이라는 그런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존중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더 큰 질문도 던지고 있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보고서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비상 조치들이 미국 주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그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고금리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한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또 사회 전반에 어떤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복잡한 이슈를 함께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 비상사태 선포가 미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미 심도 깊게 논의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실 질문, 이 거대한 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정책이 가져올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4가지 핵심 산업군을 짚어보고 각각의 투자 매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직접적인 수혜 산업은 바로 주택 건설 및 개발입니다. 트럼프의 주택 비상사태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 보조금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프로젝트의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절감되면서 주택 건설 기업들은 큰 폭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택 건설 시장의 선두주자인 레나와 라이언 홈즈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수혜 산업은 건축자재입니다. 신규 주택 착공이 늘어나고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수요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목재, 시멘트 같은 기초 자재뿐만 아니라 페인트, 배관, 단열재 등 전반적인 자재 시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DIY 시장의 강자인 홈데포와 로스 컴퍼니스, 그리고 페인트 제조업체 샤윈 윌리엄스가 그 예시입니다. 이들 기업은 건설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 수요를 모두 흡수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자재 산업은 건설 시장의 둔화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홈퍼니싱 및 가전 산업입니다. 수십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은 곧 수십만 가구의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늘면 사람들은 단순히 이사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고 싶어 합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월풀이나 온라인 가구 유통업체 웨이페어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은 주택시장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는 중기 시점에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에 민감한 내구재 특성상 소비 심리 위축 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산업은 부동산 금융입니다.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모기지 대출 건수가 증가하고 이는 은행과 모기지 서비스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정부 보증 모기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이는 금융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나 웰스파고와 같은 대형 은행이 그 수혜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금융시장은 늘 변동성이 큽니다. 금리 인상이나 예상치 못한 부동산 버블 붕괴는 금융 부문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주택 비상사태 정책은 주택 건설, 건축자재, 홈퍼니싱, 그리고 부동산 금융 등 4가지 핵심 산업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도 주택 건설, 건축자재, 홈퍼니싱 산업은 정책의 직접적인 혜택과 수요의 연쇄 효과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산업 중 어떤 분야에 가장 큰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량감자였습니다.